안녕 얘들아, 융합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화, 수, 목, 금 2강씩 해서 8강, 총 융합 8강까지 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든 과제 꼭 챙겨 오세요.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다 뭐 할 것들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지만 해야 되는 거를 꼭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에 못한 거 계속 미루면 시험 임박해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물론 뭐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많지만 국영수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를 쓸 때도 좀 더 좋은 상황이 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제목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진보주의인데 일단 여러분들 진화론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면서 발전하는 진보주의도 뭔가 발전과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이 진보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었고 더구나 진화론에는 라마르크의 진화론도 유명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제 유명한 게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비교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봐주시면은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받아들여져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쵸?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다윈의 진화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윈의 진화론보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더 먼저 나온 진화론이긴 해요.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라마르크의 진화론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 그러다가 다윈의 진화론이 띡 하고 나오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과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라마르크 진화론이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그것이 우열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 진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주의와 부합하고 획득형질의 유전 개념을 통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서 도덕적 진보 개념과 잘 어울린다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이따가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결국은 뭐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뭔가 필요에 의거해서 계속 노력을 해. 그런 노력을 하면서 발전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발전을 한 애는 우월한 애고 발전하지 못한 애들은 열등한 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열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진화 개념을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회나 문명이 발전하는 것과 연관되게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게 진보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비슷해. 부합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진보 개념과 잘 어울린다라는 이유로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이 굉장히 각광,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노력한 자가 잘 된다. 노력한 자가 발전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연에 의한 형질의 창출과 환경 속에서의 선택을 인정하는 다윈의 진화론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더 어려웠다. 뭐 여러분들이 엄청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은 맨 처음부터 막 우열을 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서로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 더 우월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서 살아남은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다윈의 진화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서 환경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만들기도 하고 환경이 자연스럽게 얘를 살아남게 만들기도 했다라고 보는 게 다윈의 진화론인 거죠. 그쵸?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자 위에 게 라마르크의 진화론이고 밑에 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위에서는 이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원래 이 기린의 조상들은 목이 짧았습니다.
근데 목이 짧다 보니까 높은 가지에 이 잎을 먹는데 너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막 먹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목이 길어졌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한 걸 라마르크의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뭐냐면, 이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필요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서 발전이 돼서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그게 아니야. 원래부터 목이 짧은 애가 있고, 목이 긴 애가 있어. 얘네가 뭐 누가 더 우월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똑같은 조건하에 놓여져 있는 거죠. 나뭇잎이랑 똑같은 조건하에 있는데,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거는 이 목이 긴 애가 먹기가 좀 더 유리한 거야. 그럼 짧은 애는 이게 먹고 싶어도 이게 노력에 의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얘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죽어 있잖아요. 되게 안쓰럽게. 그럼 얘는 도태됐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얘는 도태된 상태로 이 개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살아남은 이 목이 긴 길이는 계속 나뭇잎을 따먹으면서 이 개체가 계속 살아남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얘가 우월해서 살아남았다 막 이런 견해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하더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에 본문에서는 라마르크의 지어는 이 진화는 우열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 진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라마르크의 진화론의 견해로 봐주셔야 돼요. 다만 다윈의 진화론은 이게 그러한 우열을 떠나서 우연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더 잘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그걸 뭐 나중에 가서야 뭐 우열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구분해서 볼 때는 일단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노력한 자가 결국은 나뭇잎을 먹게 돼. 그만큼 목이 길어진 거죠.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그런 걸 떠나서 뭐 노력에 의거한 그런 걸 떠나서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개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걔가 계속 남아서 이제 이렇게 진화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화론의 의미 자체를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학습 볼게요. 1859년 역사를 바꾸어 놓을 혁명적인 과학이론이 찰스 다윈에 의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다윈은 종의기원에 소개된 생물진화 이론은 과학자들이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럼 아까 얘들아 이 다윈이 주장한 이 주장의 앞전에 이미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1859년 이전이겠죠. 근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이 주장이 딱 나타나면서 이후 70년간은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대요. 이러한 이 70년간의 이러한 많은 도전 가운데에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이론은 종의기원 이전에 제시된 것이었지만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여겨지다가 다윈의 진화론이 오히려 출현한 이후 1859년 그 이후부터 주목을 받게 됐다는 거야. 뭐가?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말이죠. 그래서 1문단은 다윈의 진화론과 대립한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럼 2문단 보도록 할게요. 1809년에 그쵸? 아까는 몇 년도였어? 1859년이죠? 1809년이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나타나기 이전인 거니까 이제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동물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에 기초했습니다. 존재의 사슬은 고대 신플라톤주의에서 시작되어 중세에 걸쳐 정립된 개념을 의미하는데 모든 존재가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다. 열등은 이제 좀 떨어지는 애들, 고등은 좀 이제 우월한 애들. 그래서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존재의 사슬입니다. 여기에는 충만의 규칙이 있어서 사슬은 존재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충만의 규칙, 그 사용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충만의 규칙. 하나의 종은 그것보다 우등한 종과 열등한 종을 하나씩만 갖는다는 규칙인 건데 이게 충만의 규칙이래요.
하나의 종은 우등한 종과 열등한 종을 하나씩만 갖는데요. 18세기 자연학자 비퐁도 이를 받아들여 린네이 분류법에서 유사한 종들을 하나로 묶는 속이라는 분류 범주의 존재를 부인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네, 어쨌든 충만의 규칙은 하나의 종이 하나의 종은 그것보다 우등한 종과 열등한 종을 하나씩만 갖는다는 규칙. 그쵸? 그게 충만의 규칙입니다. 충만의 규칙이 있어서 사슬은 존재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18세기에도 자연학자들이 다른 부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슬 개념을 널리 채용할 정도로 오랫동안 서양의 생물 분류는 우열을 바탕에 둔 단선적 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단순한 선으로서. 아까 선생님 앞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그쵸? 이 순서대로 그냥 쭉 발전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선적인 관념으로서. 그쵸? 우리 인간의 그런 진화론도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 그쵸? 그쵸? 그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뭐 옛날 조상이 원숭이였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인간이 됐다더라. 그쵸? 그거예요. 단선적인 관념에 빠져 있었다. 라마르크의 생물 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의 시간 개념을 적용한 것인데, 라마르크는 지금 다 라마르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마르크는 생물체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사슬, 곧 식물 사슬과 동물 사슬을 상정을 했어요. 식물과 동물은 각각 가장 열등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고등한 상태로 진화해 갑니다. 그쵸? 충만의 규칙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종은 그것보다 우등한 종과 열등한 종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은 각각 가장 열등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고등한 상태로 진화해 간다라고 본 거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최초의 식물과 동물은 각각 무기물에서 번개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데 가장 열등한 생물종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대를 거듭하면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개체는 자손을 낳기 전에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확보한 획득 형질을 후손에게 계속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보가 된 상황에서 이제 물려준다라고 본 거죠. 라마르크의 진화론에는 선택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오케이? 선택은 아까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자연적인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선택 개념이 없어요. 개체군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습관을 얻고 모두가 자체 적응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해 준 거야. 자기가 이제 적응한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진보된 상태를 후손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은 획득된 형질을 전달해주는 유전자에 아무런 각인을 남기지 않기 유전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세기 초, 이제 현대에 계속 쭉 나아갈수록 그게 이제 아니라고 밝혀지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되게 믿음직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은 존재의 사슬 개념에 입각한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거였어요. 존재의 사슬, 단선적인 관념에 빠져있던 그런 진화론이라는 거. 3문단. 반세기 후에 발표된 종의 기원에서 다윈의 의견이 1859년에 이제 발표가 됐다고 했죠. 선형사슬 체계를 따르지 않고 선형사슬 체계는 기존의 이제 라마르크의 그러한 그 진화론에서 나타난 그 사슬 체계죠. 그걸 따르지 않고 근대적 생물 분류에서 채택된 개통수 개념을 따라 가지가 있는 나무 모양 체계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윈에게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아까 그 앞에 라마르크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앞쪽으로 쭉 나아가잖아. 근데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이 되는 거야. 그 적응이 일어나는 방식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형질 간 우열 개념이 폐기됐어요. 이거 주의해줘야 돼. 아까 우열 개념을 내세운 건 누구였어요? 라마르크의 진화론. 그러나 이걸 폐기했어, 다윈은. 다윈은 개체가 태어날 때, 선생님 지금 이 보라색 칠한 거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를 좀 더 이제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다 다윈의 의견이긴 해. 형질 간 우열 개념은 폐기되었다. 다윈은 개체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다양한 변이가 그러니까 걔가 목이 짧은 애일 수도 있고 목이 긴 애일 수도 있어요. 생물의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그쵸?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후손에게 이어질지 중단될지가 결정된다. 즉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택은 개체의 노력과는 무관하다. 한마디로 아까 노력으로서 가능한 게 누구였어? 라마르크의 진화론이었다면 이 노력과는 무관해. 관련이 없다는 거야. 무관하게 태어날 때 부여받은 형질 중에서 이루어진다. 다윈은 최초의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라고 본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최초의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짧은 애? 왜 그렇게 목이 긴 애? 이것까지는 설명하진 않지만 타고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 타고난 형질이 뭘까? 짧은 애가 계속 이렇게 살아남아서 긴 애가 계속 살아남아서 근데 짧은 애는 도태되고 긴 애가 계속 살아남아서 이제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어떤 형질이 우연적으로 개체가 처한 특수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며 더 많은 수의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그 형질의 번성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은 살아남은 애가 후손에게 유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목이 짧은 애는 도태되어서 죽어버렸잖아. 그러니 얘는 후손이 있어도 남길 후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죽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은 애가 계속 후손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4문단 가볼게요. 진화론은 다윈 덕택에 큰 지지를 받게 되기는 했어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의 자연 선택 개념은 다윈이죠. 우연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거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우연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윈 자체의 의견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와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이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이 우연을 강조한다는 이유 때문에 별로 진화의 그러한 진화론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연적인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진화 자체가 뭔가 발전한다라는 의미인 건데 어떻게 우연적인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여기다 표시. 당시 자연학자들은 오히려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더 널리 받아들였습니다.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진화가 다윈의 생각대로 무작위적 변이에 대한 자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진보를 향해 가는 한목적적 과정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목적에 의거해서 필요에 의거해서 발전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라마르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은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적 변이에 의한 자연의 선택이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어떠한 필요에 의거해서 그렇게 진보를 향해 달려간다고 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라마르크 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다윈의 진화론을 오히려 반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문단은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에 대한 반발인 겁니다. 그쵸? 5문단. 이렇게 라마르크주의가 융성한 데에는 당시 서양세계에 널리 퍼진 진보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아까 얘기했죠. 진보라는 거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근데 아까 다윈이 말한 주장대로 봤을 때는 정말 우연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에 의거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진보랑은 뭔가 다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진보주의는 자기들과 쿵짝이 맞는 라마르크주의에 좀 더 이제 자기랑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라마르크주의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게 됐다. 진보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라마르크주의에. 19세기에는 인간사회의 진보에 대한 관념이 유럽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간 문명 또한 생명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연장으로 여겨졌습니다. 보다 고등한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못됐죠. 그렇죠? 이러한 생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제패하겠다라는 이 세계를 자기들 손에 넣겠다라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해주는 논리로도 이제 사용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논리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진화론을 인간사회로 확장한 사회 다윈주의는 스펜서가 주장을 했는데 그의 사상은 위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위계 질서 아시죠? 그쵸? 뭔가 이런 수직적인 관계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다윈주의보다는 당연히 라마르크주의에 더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왜냐? 아까 라마르크주의는 우열을 가린다라고 했고 다윈주의는 우열을 폐지했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5문단은 진보주의와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6문단 가볼게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보다 더 환영받은 데에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에 비하여 도덕적 진보에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여겨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함으로써 개체의 노력이 보상받고 그것을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체계이기에 도덕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한 사람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다. 그거를 물려주는 거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윤리적으로 이게 도덕이냐 비도덕이냐 라고 한다면 뭐 도덕에 더 가까울 수 있죠. 왜냐면 노력한 자가 받는 거니까. 그쵸? 소설가 버틀러는 노력한 자가 이제 보상을 받고 그걸 물려주는 거니까. 소설가 버틀러는 1879년에 출판한 진화론 옛것과 새것에서 우연의 개체와 그 후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다윈의 진화론은 낭비와 죽음의 악몽이므로 뭐라고 봤어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는 소설가 버틀러죠. 라마르크주의를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극작가 쇼도 동그라미 자연선택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자연선택이면 뭐였어요? 아까 다윈의 진화론인 거죠. 그걸 비도덕적이라고 비난을 한 거야. 그래서 라마르크주의를 인간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진화 모형으로 지지를 했다. 맞아요? 그에게 쇼죠. 그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건전한 노력의 성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원리를 표방하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 그쵸? 이 라마르크 진화론은 환영을 받았고 오히려 누구는 다윈의 진화론은 환영을 받지 못한 이 사상가들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야. 이 사상가들이, 누구를? 이 소설가나 아니면은 극작가 쇼는 지금 다윈의 진화론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라마르크 진화론을 찬성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박스 표시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1890년대에 이르면 다윈의 모국인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다윈이 영국 사람인가 봐요. 근데 다윈의 모국인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오히려 다윈 편을 안 들어주고 라마르크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덕적 진화론인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자, 7문단.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이후 나치의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대학살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지대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잘못 사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생물 진화에 대해 그래서 그 나치 인종차별 그러니까 오히려 막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보고 막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장애인이라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인종이 다르다라고 해서 막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그렇게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생물 진화에 대한 관념이 인간에게 섣불리 확장되고 그것이 진리로 믿어졌을 때 진보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책이 도출되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뭐 그럴 작정으로서 뭐 그런 라마르크가 그런 사상을 펼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잘못 사용됐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7문단에서는 나쁜 정책의 도출에 영향을 준 라마르크의 진화론. 그쵸?
그래서 주제는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당시 진보주의 사상 간의 부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선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진보주의 사상에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보여지기는 했지만 칠문단에서처럼 좀 나쁜 정책으로 그렇게 쓰였다라는 게 좀 안쓰러운 모습인 거죠. 자, 전체 내용 정리를 보시면 라마르크의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다윈은 되게 많이 본 사진이네요. 그쵸? 이 라마르크는 뭘 주장했어요? 존재의 사슬 개념을 기초로 해서 우열, 단선적인 구조, 충만의 규칙 이런 핵심어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에 진보, 열등에서 고등, 획득 형질의 유전으로 본 거죠.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우연적으로 개체의 환경에 유리하면 걔가 걔가 살아남아서 후손에게 유전시킨다 이렇게 본 거죠. 그쵸? 그래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그 당시로는 진보주의와 도덕에 합치한다라고 봤고 그 당시로는 진보주의와 도덕에 불합치하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 중요하고 다만 이 지문 안에서 말하는 지식 라마르크는 약간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우열 개념을 폐기한 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강에서 또 만나요.